안녕하세요. 요즘 KTX로 서울과 부산이 2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사는 지역은 좀 아직도 느린 지역입니다. 하루에 기차가 5대 정도 지나는 간이역에 근무하는 5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하루에 시계가 느리게 가다가 돌아보면 한 달이, 1년이 지나 있는 신비한 지역이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작은 역에서 근무를 하면서 오고 가는 지역분들의 이야기를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게 되거든요. 저희 역이 100주년 기념 스탬프를 발급한지라 가끔 그 도장을 받기 위해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낯선 일하는 것 또한 한눈에 표가 나는 동네이다 보니 더 그렇지요. 제 아내가 복지사 일을 하며 지역 어르신들을 살피다 보니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젊은 분들보다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시는 역이라 작은 간이역이어도 한가한 시간이 아니면 제법 분주하기도 합니다. 간간이 나는 시간에 노래도 듣고 이 채널에서 사연도 듣고 하며 시간을 조금 빨리 흘려보내보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시간이 제일 잘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게으름 피우지 말고 일하자는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늦둥이 막내 공주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자는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이 저번에 고마웠어. 우리 집 닭이 알을 낳았어. 라며 달걀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제철 채소들을 가져다 주시기도 해 푸짐한 한상 차림을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아직 시골 인심이라는 게 남아있는 지역이다 보니 저희는 당연히 한 업무들을 고맙게 생각해 주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텃밭에서 일구신 작물들은 당연히 나누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의 일을 그냥 모른 척 하기도 힘듭니다. 한 해 한 해 나이가 드실수록 잘하시던 일들도 어려워지는 게 나이라는 놈을 먹는 건지 표 발권하시는 것도 혼자 또는 두 분이서 머리를 맞대어 하셔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 저희 직원들과 제가 지켜보기보다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면 그렇게 고맙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하는 일이 되게 보람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일 때가 종종 있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자 결심하게 만드신 어르신도 그런 분들 중 한 분이십니다. 저는 이 어르신을 지금도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연을 들려드릴까 하여 이렇게 글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이 어르신을 처음 뵌 건 5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을 잘 이용하지 않으셨던 건지 눈에 익은 분이라 이사를 오셨나 했죠.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살피시기에 지켜봤거든요. 유모차를 끌고 계셨는데 간혹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걸음 걷는 보조기구로 손자, 손녀가 쓰던 유모차를 밀며 짐까지 싣고 다니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유모차를 밀며 오셨나? 기차를 타시면 도와드려야 하나? 이러면서 발권하시는지 누구를 기다리시는지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모차 안쪽에다가 어휴, 여기 이렇게 멋진 기차역이 있구나. 더 일찍 와볼 걸. 엄마가 아직 모르는 세상이 많네. 라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모차 안쪽에서는 아이의 소리나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았는데 이불이 보이고 차양은 내려져 있어 아이가 있나 보다 했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신데 아이를 돌보시는 어르신이구나 싶었습니다. 손자, 손녀를 키워주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유모차 안에다가도 어찌나 다정다감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보기가 좋더라고요. 저와 직원들과 눈이 마주치시자 굉장히 온화한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가볍게 목례를 하시는 모습에서도 교양이 있어 보이시는 분이셨습니다. 지역에 농사 지으시는 어르신들에 비해 피부도 하얗시고 낯선 얼굴이라 의례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오신 분이구나 했습니다. 그 후로 그 할머니는 유모차를 끌고 종종 역사에 나오셨고 둘러보시던 처음과는 달리 한편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듯 계시다가 들어가시곤 하셨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고 2시간 정도 시간이었지만 유모차를 밀고 당기시며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로 아이에게 말을 하시는 모습에 직원들은 할머니한테 아이를 맡겨놓고 자식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라며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단정하게 입으신 옷과 깔끔한 머리 모양이 그저 허투루 이렇게 나와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였죠. 그렇게 그 어르신이 낮잠 자는 아이를 데리고 나와 도시면서 오지 않는 자식을 기다리는 가여운 할머니가 되는 일은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 빼고 같이 근무하는 두 직원들은
그 어르신을 안타깝게 여기더니 그 후로 가끔 커피나 음료를 가져다 드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깨지는 않을까 조심했고 섣불리 유모차를 열어보는 일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가 깨서 울면 할머니가 또 힘드실 테니까요. 그렇게 할머니는 눈이 오거나 비가 오지 않는 한 거의 매일 역사에 나오셨습니다. 나오시는 시간도 3시에서 4시 사이였는데 저희 그때는 티타임을 갖는 시간이라 내심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커피와 음료를 내드리는 게 고맙다고 하시며 오실 때 가끔 쿠키나 빵을 싸다 주시거나 하셔서 감사히 먹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간식 때문에 할머니를 기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네에 워낙 아이수가 적은 지역이라 혼자 아이를 돌보시는 듯 보여 마음이 더 쓰였다고나 할까요? 연세도 연세이시거니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손이 많이 필요할 텐데 하면서 저희끼리 오지랖 떨며 아이의 미래에 대해 걱정 아닌 걱정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때 우리 막둥이도 유치원에 다닐 때라 그런 부분이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시커먼 남자 아이 둘은 이미 중학생, 초등학생일 때라 괜찮은데 아이가 어릴수록 더 신경과 손길이 많이 든다는 걸 실감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할머니께 마음이 더 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같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말이죠. 이 지역에서 자라지는 않았지만 제법 오래 지낸 곳이라 지역과 지역민들에 대한 애정이 높기도 했고요. 다른 어르신들은 오래 안 보이시면 혹시나 싶어 아내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같은 마을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여쭈어보며 지내거든요. 자식들은 타지에 나가 살고 어르신들만 지내는 집들이 많다 보니 서로서로 별일이 없나 살피시기도 하니까요. 아내는 그런 어르신들이 잘 계신지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댁으로 찾아뵙고 혹시나 필요한 것들은 없는지 살피는 일을 하다 보니 어지간한 집의 소식은 거의 알더라고요. 하지만 지역이 지역인지라 직원이 적어 자주 돌아보지는 못하고 한 달에 1번꼴로 가서 살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떤 날은 이런 일이 있었다며 이야기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게 저희 부부가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가호호 모든 집의 사정까지는 아니어도 대충 어떤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었죠. 직원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지만 혼자 알면서 더 신경을 썼습니다. 할머니가 역사에 방문하시고 얼마 뒤에 아내에게 어디 사시는진 모르겠는데 새로 이사 오신 분 중에 아이 혼자 키우시는 분 알아? 라고 물었을 때 아내는 아이가 있어? 할머니가 혼자 계신데? 글쎄, 난 그런 가정은 방문한 기억이 없네. 새로 이사 오신 분은 계시긴 하신데 거기는 할머니 혼자 지내시거든.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직원이 갔나? 유모차 끌고 역사에 나오시는 분 계시거든. 아무래도 자식들이 아이만 맡기고 와보지 않는지 아이 낮잠 자는 시간에 나오셔서 기다리시다가 가셔. 벌써 한 3개월 됐지. 그런데 아이 깰까봐 가서 말도 못 붙여. 아이 깨서 울면 할머니 힘드시니까. 그래서 어디 사시나 싶어서. 라고 했더니 아내가 나도 일보러 오며 가며 그런 집이 있나 잘 볼게. 어디 집이지? 주소 이전을 안 하셨나? 라며 갸우뚱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내 부서에 인원이 많지 않아 직원들끼리 그런 세부 내용은 공유를 하는데 들은 기억이 없으니 의아했던 겁니다. 아내와 그런 대화를 하고 난 후 저는 그 유모차 할머니가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온갖 영화가 머릿속에 그려지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희끼리는 할머니를 유모차 할머니라고 부르며 오늘은 유모차 할머니 안 오시나? 어디 사시는지 여쭤는 봤어요? 아이 성별이라도 알면 옷이라도 물려줄 텐데 하는 말들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저희 역사에는 어르신들이 오고 가셨지만 그 유모차 할머니에게 유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건 저 말고도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는지 날이 추워지자 유모차에 씌우는 방풍 커버를 선물하는 직원도 있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씌우면 바람이 덜 들어 아기가 감기도 덜 걸리고 그래요. 저희 아기가 쓰던 건데 가져가 쓰세요. 아무 유모차나 다 돼요. 라며 전달하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런 직원에게 어머나 고마워라. 우리 아가 안 춥겠네. 이런 게 있어요?
아유, 우리 아들 키울 때는 이런 것도 없었는데 좋네요. 고맙습니다.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내심 잘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녀들은 뭘 하시기에 저런 것도 안 챙기나 싶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할머니는 유모차 안으로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는 소리도 없이 잘만 잤지만 저희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그 다음에 오실 때는 귤을 한 봉지 사오셔서 주시며 덕분에 우리 아가랑 나오기가 더 좋아졌어요. 고마워요. 라고 하고는 그날따라 일찍 가시더라고요. 제법 추운 날이라 따뜻한 음료라도 마시고 가시라고 잡았지만 만류하시고 돌아서시는 할머니를 집까지 태워다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너무 추운 날이었고 눈까지 온다는 예보가 있던 터라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가한 시간이니까 내가 가서 아이랑 모셔다 드리고 올게 라며 직원들에게 말하고는 할머니의 뒤를 따랐습니다. 할머니는 추운 밖에서 유모차 차량을 열고 안에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이와 마주보는 그 얼굴은 온화하고 다정했고 눈빛에서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날이 추우니까 제가 아기랑 이라고 말하다 저는 한동안 말을 못하고 유모차를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다정하게 웃는 얼굴을 유지하고 계셨지만 저는 어떻게 할머니를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유모차 안에는 아이가 아닌 인형이 앉아 있었거든요. 털모자도 쓰고 겉싸개 이불에 쌓인 인형이요. 제가 당황하자 할머니는 예쁘죠, 우리 아기? 아가, 아저씨한테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라며 여전히 웃는 얼굴로 웃으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께 딱히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 할머니, 곧 눈도 온다고 하네요. 제가 댁까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오늘 너무 추워요. 라고 하려던 말을 마저 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시더니 살금살금 가면 돼요. 선생님 피곤하게 할 수는 없죠. 말만이어도 고마워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그렇지? 라며 다시 인형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그냥 돌아설 수는 없어 할머니를 일으켜 제 차까지 안내를 하고 조심히 인형을 할머니 품에 안겨드린 뒤 트렁크에 유모차를 실었습니다. 할머니는 막내가 타는 카시트를 보셨는지 집에 아이가 있나 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품의 인형을 귀하게 안으시고요. 네, 이제 유치원 다녀요. 늦둥이죠. 라며 웃으며 답을 했더니 어휴, 좋으시겠어요. 원래 늦게 본 자식이 더 귀엽고 귀하지. 유치원 다니면 한참 엄마 아빠 좋다고 그러겠어요. 그때가 좋죠. 라면서 웃으셨지만 이내 창밖을 보시며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할머니는 역사와는 제법 떨어진 마을에 안쪽 집에 사시더라고요. 한동안 비어있던 집인 것 같은데 대충 손을 보고 지내시는지 집은 겉으로 보기에도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유모차를 내리자 인형을 품에 안으신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웃으시더니 우리 아가 본 이야기는 비밀이에요. 알았죠? 그렇게 해줄 수 있죠? 라고 하시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인사를 하고 할머니가 들어가시는 걸 보고 다시 역사로 돌아오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간에 본 할머니의 모습과 인형이 떠오르며 머릿속이 혼란스럽더라고요. 확실한 건 할머니는 도움이 필요하시다는 거였습니다. 역사로 돌아와 직원들을 바로 보지 못하고 괜히 이리저리 구석의 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퇴근 전까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할머니가 인형을 유모차에 싣고 다니시는 게 병으로 안 좋은 것인지, 정신적인 아픔이 있으신 건지 도통 알 길이 없었고, 그냥 지나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이리저리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가 아내와 저녁을 먹으면서도 할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따로 찾아가 할머니를 만나볼까 싶기도 했고요. 그런 제가 이상했는지 아내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고민 생겼어? 라며 묻더군요. 그 순간 잘됐다 싶더군요. 저기 전에 내가 말했던 새로 이사 오신 분들 중에 아이 혼자 키우신다는 분 이라고 입을 떼자 아내는 맞다.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아무도 몰라. 도대체 어느 집 어른이야? 라며
궁금하다는 듯 제 얼굴을 보더라고요. 안 그래도 오늘 눈이 온다는 예보도 있고 해서 유모차 접어 차에 싣고 차로 댁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아이가 아니고 인형이더라고. 너무 놀라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데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라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어디 집에 사신다고? 인형을 아이처럼? 여기가 김주임 지역이긴 한데 내가 같이 가봐야겠네 라며 심각한 얼굴로 종이를 가져와 메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대로 할머니의 행동들을 아내에게 일러주었고 아내는 내가 내일 일정 마치는 대로 김주임이랑 한번 가볼게. 혹시 치매일 수도 있고 자식들이 할머니를 유기했을 수도 있으니까 알아봐야지 라며 저처럼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요.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 중에 간혹 치매라는 무서운 병이 찾아온 것을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 깊어지고 나서 손 쓸 수 없게 되면 드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자식들이 어르신들에게 관심이 없고 방치하다 외로움이 정신병적 행동을 만들고 그러다 남들이 모르는 본인만의 세상에 빠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처음에야 금방 돌아올 수 있지만 오래되고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면 선뜻 그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시기도 하시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저희 지역은 특히나 노년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그런 분들에게 신경을 안 쓸 수도 없더라고요. 다음 날도 일이 손에 안 잡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나 할머니가 마음이 안 좋으실까 걱정도 되고 아프신 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되고요. 직원들은 어제 할머니가 사다 주고 가신 귤을 까먹으며 오늘은 안 오시나 봐요. 유모차 할머니. 라며 역사 안을 기웃대더라고요. 저는 제발 아내와 길이 어긋나지 않길 바라면서 할머니에게 그저 어떤 사연이 있어 마음의 위안을 받으시려 유모차를 끄신 것이길 바라고 바랐습니다. 집도 환경 개선 프로젝트의 도움을 받으면 더 나은 집에서 지내실 수 있으시니 연계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5남매인 집안의 셋째인데 위로는 누님과 형님, 아래로는 2 여동생이 있습니다. 누나가 첫째이시고 2살 아래 형님이 계시고 그리고 제가 형님과 3살 차이로 태어난 후 저와 1살 터울의 여동생과 그 밑으로 4살 터울의 막내 여동생이 복작거리며 자랐습니다. 누님은 첫째여서 그런지 어머니를 도와 집안의 전반적인 일들을 하시다 25살이 되자 시집을 가셨고 형님은 장남이라는 기대 아래 뭐든 다 원하는 대로 하며 컸습니다. 저는 비교적 누님과 형님의 수발을 들며 여동생들 뒤치다거리나 했죠. 옆집에 친할머니가 사시면서 저희 집과 자주 왕래를 하고 농사도 지으시면서 비교적 건강하시다고 믿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닐 때쯤 친할머니가 이상해지시더라고요. 2, 3일을 집에서 나오시지 않을 때도 있고 저희 어머니께 와서 밥 달라고 불호령을 내리시더니 밥솥을 끼고 앉아 밥만 퍼서 드시기도 하고요. 누나와 제가 주로 그런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모시고 오곤 했었는데 점점 가족들을 못 알아보시고 대문만 보면서 기다리시거나 저희에게 화를 내시거나 하셨습니다. 특히나 형을 잘 찾으셨는데 그때는 대학에 다니고 있던 형이 나타나지 못해 실망도 많이 하시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한 마을에 이웃해 지내시던 할머니를 그렇게 보내드리고 났는데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게다가 나중에는 제 얼굴도 못 알아보시고 인사를 하신다거나 나가라고 하셔서 속상한 마음으로 할머니 임종을 맞이했던 경험이 있는 저는 어르신들이 그런 일을 겪으시는 부분에 마음이 더 쓰여 아내가 할머니를 만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할머니가 그렇게 떠나신 걸 아직도 명절에 만나기라도 하면 가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부모님도 나이가 많으신데 그때 이야기를 하실 때면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크신지 알겠더라고요. 어머니는 나는 시집 오기 전까지 그런 시어머니가 계시다는 말을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 며느리 손 아깝다며 고생시켜 미안하다고 하시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니? 그랬던 분이 정신 놓으시더니 그렇게 나를 밀어내고 밉다 하시는데 서운해서 아직도 눈물이 나.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할머니는 정도, 사랑도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저에게도 그러셨고요. 아마 누님, 형님, 동생들 다 그런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이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같으면서 할머니 같으신 지역 주민분들이 계시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오셔서 잘 지내던 분이 그러시니
유모차 할머니께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이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물론 전화를 해볼 수도 있지만 괜히 방해가 되는 것 같아 선뜻 하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역사에 손이 가는 일들을 해놓고 어르신들 짐 실어드리고 하면서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잠시 앉아 차를 마시면서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여전히 눈이 쏟아질 것 같아 멍하니 보기도 했습니다. 그날따라 시간이 왜 그리 더 더디게 흘러가는지 이리저리 할 일을 정신없이 하면서도 무료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 마음이 쏠리는 곳이 있다는 게 그렇더라고요. 근무 시간이 끝나고 아내와 만나 같이 집으로 가기로 한 장소에 가서 아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차를 쓰는 날이라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추위와 싸우고 있었죠. 막내는 장모님이 유치원에서 데리고 오셨는데 오빠들이 안 놀아준다며 골이 잔뜩 나서 저에게 전화해서는 오빠들이 안 놀아줘. 아빠 빨리 와. 라며 전화를 해 마음만 더 분주해져서는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 10분쯤 기다렸을까? 아내가 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멈추는 차에 올라타며 할머니는 어때?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아? 집 상태는 어때? 라며 다다다다 질문 폭격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그런 저를 보더니 영무원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며 웃더군요. 쑥스러워진 저는 머리를 긁으며 집에 혜진이가 오빠들이 안 놀아준다고 전화 왔었어. 집에 가면 혜진이 잘 때까지 얘기 못할 것 같아서 라며 변명을 했습니다. 아내는 계속 웃음기 있는 얼굴로 치매는 아니신 것 같아. 아기라고 하시지만 인형이라고 아시더라고. 라고 말하며 금세 씁쓸한 얼굴로 바뀌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사 오시기 전에 우연히 멀쩡한 유모차를 주우셨는데 그때부터 밀고 다니셨대. 사실 인형은 손녀 주려고 사신 인형인데 못 건네주셔서 그때부터 집에서 오며 가며 말상대처럼 말을 거시다가 유모차에 싣고 다니시면서 이야기하시곤 하셨나 봐. 혼자 말하고 다니는 게 이상해 보일 거라고 안 그래도 생각하셨다면서 웃으시더라고. 되게 교양 있으시던데? 라고 말하며 운전을 하던 아내는 신호에 맞춰 잠깐 멈춘 사이 저를 보면서 너무 걱정 마. 일단 센터 나오셔서 기본적인 검사 다시 해보자고 말씀은 드려놨어. 내일이나 모레쯤 나오시겠대. 말씀으로는 외로우셔서 그러시는 거라고 그러시더라. 이상한 거냐고. 누가 신고했냐고 하시더니 당신 아내인 거 아시던데? 당신 차에 걸린 사진에서 보셨다고. 집은 진짜 손 좀 봐야겠더라고요. 라면서 다시 운전을 하더라고요. 손녀한테는 왜 선물을 못 전해주셨대? 라고 물으니 아내는 한숨을 쉬면서 나도 며느리지만 그 집 며느리는 진짜 너무한 것 같아. 할머니가 외아들 하나 검사 만든다고 엄청 고생해서 키우셨나 봐. 남편분 돌아가시고 아들 잘 키우겠다고 가리는 일 없이 하시다가 가사 도우미도 하시고 하면서 아들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아들 법대 보내고 사법시험 뒷바라지까지 하시느라 고생을 하시고 좀 더 여유가 있는 집 딸하고 중매를 보고 결혼을 시켰대. 그런데 이 며느리가 이 할머니가 격이 안 맞는다면서 그렇게 싫은 티를 내더래. 아들은 처음에 중간에 힘들어하더니 변호사 사무실 차려준다는 처가 말에 넘어가 자기 어머니를 보러 오지도 않고 전화하는 것도 피하더래. 까지 말한 아내는 주차를 하고 저를 보면서 고개를 저으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러기만 했으면 다행인데 연락이 너무 안 돼서 아들 집 앞에 찾아가 배를 눌렀는데 모르는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집주인 이민 간다고 자기가 전세 들어왔다고 하더래. 그날이 손녀 생일이라 생일 선물로 그 인형을 사서 가신 건데 아파트 단지에서 그 인형을 끌어안고 펑펑 울다가 집으로 오셨다고 하더라고. 그 후로 그 인형을 손녀 삼아 말을 하시고 그러시다가 갑자기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사시던 집 정리하시고 이 시골로 내려오셨대. 혹시 몰라 세입자한테 할머니 집 주소를 남기셨는데 역사에 나가서 기다리시는 것도 아들이었나 봐. 아직 막 자세히 이야기는 안 하시는데 사회복지사라 그랬더니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긴 하시더라. 앞으로 더 이야기 나눠야지. 당신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라 하시던데? 라면서 짐을 챙겨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아내를 따라 차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면서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에게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게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인형을 동무 삼아 그렇게 데리고 다니셨을지 그 마음이 느껴져 속상하더라고요. 어머니께 말도 안 하고 이민이라니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 건지 머리가 아득해져 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하고 혼자나마 담배를 태우며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으시는데 무슨 일 있어야 전화하나요? 아버지한테 다음 쉬는 날에 간다고 했는데 들으셨어요? 라고 여쭤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전화를 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막내는 외할머니와 목욕이 즐거웠는지 어느새 기분이 풀려 강아지처럼 엉덩이를 흔들며 저를 반기더군요. 아빠, 담배 냄새나. 담배는 몸에 해로워. 끊어. 라며 코를 막고 말을 하는 모습도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미안. 아빠가 냄새 빼고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래도 냄새나? 알았어. 안 피울게. 라며 웃고 옷을 갈아입고 밥을 먹는데 마음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장모님께서는 박서방, 오늘 피곤했나? 얼굴이 말이 아니네. 그럴 때는 쌍화탕 한 잔하고 이불 덮고 푹 자. 쌍화탕 끓여놓은 거 있어. 딱 맞춰서 잘 끓였네. 라며 웃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며 같이 웃으면서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유모차 할머니가 웃으시는 모습이 돌아가신 친할머니 모습과 비슷해 마음을 더 쓰고 있었는지 그날 저녁은 그렇더라고요. 다 큰 남자가 의연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은 부끄럽지만 그래도 홀로 차가운 겨울밤을 보내고 계실 할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할머니는 그 후로도 며칠을 역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센터도 가시고 집 환경 개선을 위해 사람들이 드나들고 해서인 걸 저는 알았지만 영문을 모르는 직원들은 걱정하더라고요. 아이가 감기 걸렸나? 할머니 혼자 돌보시기는 힘드실 텐데 라고 한 직원이 하니 방풍 커버를 할머니께 드렸던 직원이 아이가 많이 아프면 아이 부모가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니러 가시느라 안 오실 수도 있지. 애 아프면 온 가족이 비상이라니까. 그죠, 박 계장님?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아이들 아프면 부모는 그렇게 공들여 키워놓으면 지들 혼자 컸는지 알지. 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할머니가 지켜달라고 하셨던 비밀을 지켜드리고 싶었으니까요. 아내는 저녁마다 할머니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길어 인형과 이야기하시는 것도 개선하기 위해 센터에 취미 활동반을 소개해드렸다고 하면서요. 그와 동시에 할머니가 어떤 마음가짐이신지 꾸준히 상담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면서 이제 할머니 바쁘셔서 역에 못 가실 수도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집 공사가 마무리되자마자 오전에 센터에 가셨다가 오후 3시경 유모차를 끌고 역사에 나오셨습니다. 근 2주 만에 오신 할머니는 간식을 사오셔서는 그간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이제 안 빠질게요. 라고 하시며 저를 향해 눈을 찡긋 하셨습니다. 그러는 할머니의 표정이 전보다 더 밝아져 보는 저도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 후로는 정말 할머니는 거의 매일 나오셨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배웅해드리는 일은 제가 했죠. 역사 앞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시는 할머니를 차로 태워드리기도 했고요. 여전히 겉사기에 쌓인 인형 아가를 할머니 품에 귀하게 안겨드리면서요. 할머니는 몇 번 그렇게 차를 타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어느 날에 내가 안 이상해요. 계장님 덕분에 내가 요즘 살맛이 나요. 복지사님도 너무 좋으셔. 부부가 어쩜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만났는지 몰라. 복이야, 복. 이라고 하시면서 눈가가 촉촉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별말 없이 들어드리고 감사하다고 인사만 했지만 할머니는 그런 저의 행동이 마음에 드신 건지 저에게 따로 선물들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일회용 면도기, 직접 짠 장갑과 목도리, 양말 등등. 사소하다면 사소하지만 계속 받을 수만은 없는 그런 선물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차로 모셔다 드리던 다른 날에 할머니 그냥 오세요. 이러시면 제가 너무 죄송하고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건강하게 센터 나가셨다가 역사에 놀러 오시면 돼요. 태워드리는 일은 할머니한테만 하는 일도 아닌데요. 라며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래요.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고마워서. 복지사님하고 계장님하고 내 얘기도 들어주고 하니까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겠어요? 라고 하시며 우시더라고요. 어제 아들 집 세입자가 연락이 왔어. 집이 팔려서 자기도 이사를 가야 한다고. 내 전화번호랑 이사간 집 주소는 부동산에 맡기고 꼭 전해달라고 했다는데 이놈이 전화가 없어. 어느 나라로 갔는지만 알아도 좋을 텐데. 그것도 모르니 답답하고 혹시나 한국에 볼 일 있어 왔다가 엄마 찾으러 올까 해서 자꾸 역에 나가보는 거야. 우리 아들이 기차 좋아하거든. 그러다 전화 올까 집에 가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아가한테 하는 거지. 그런데 복지사님이랑 계장님도 집도 손볼 수 있게 도와주고 상담도 해주고 취미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차도 태워주니까 내가 살맛이 나 라며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듣고 있던 저는 그럼 할머니 3달에 한 개씩만 해주세요. 그거보다 자주는 안 돼요. 3달에 한 번씩만 진짜 주고 싶은 거 하나씩만. 너무 비싸면 안 돼요. 아셨죠?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제야 환히 웃으시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렇게 웃으시니 제 마음도 놓이고 좋았습니다. 아내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을 했더니 잘했어. 그런 분들은 보담 못하시면 또 속병 날 수 있어. 상담해보니까 진짜 평생을 그저 남 좋은 것만 하고 사신 분이야. 본인 좋은 것보다 아들한테 좋은 것만 챙기시느라 다 우리 아들은 그런 거 싫어해. 우리 아들이 좋아해. 이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정을 알아서 그런가? 괜히 더 마음 쓰이고 그래. 곧 설인데 그때는 어떻게 혼자 지내실까 싶기도 하고 아마 이 지역에 자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 괴로우실 거야. 티는 안 내시겠지만. 아참, 당신은 미리 이번 휴일에 어머님 아버님한테 다녀올 거지? 가서 설에 뭐 더 준비해야 하는지 적어와요. 내가 설에 애들 데리고 가면서 가지고 가면 되니까. 라더니 씻으러 욕실로 가더라고요. 아내의 말을 듣고 보니 할머니께서는 명절에도 혼자 계셔야 하는 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야 직업이 영무원이라 명절이 바빠 본가에 미리 다녀오거나 나중에 가고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명절에 다녀오기를 오랫도록 했던 터라 별 생각이 없었는데 할머니는 아니더라고요. 명절 때는 저희 역사도 바쁜 때라 할머니를 챙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또 마음이 쓰였습니다. 명절 때는 어르신들이 자녀분들 배웅하러 오시는 길에 이런저런 음식이며 과일이며 작물들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발권도 많은지라 정신이 없거든요. 아내는 고향집에 가고 장모님도 아내의 오빠인 처남집으로 명절을 보내러 가시는지라 할머니를 부탁할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할머니가 역사에 나오시면 최대한 살펴드리고 혹시나 나오지 않으시면 제가 저녁이랑 아침에 할머니 댁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내도 그러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혼자 계시던 어르신들도 그때는 자녀분들이 방문을 하시는데 유모차 할머니는 아들이 안 올 테니까요. 그렇게 힘들게 아들 뒷바라지한 공이 하나도 없이 쓸쓸하신 할머니의 노년이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아팠지만 저희 나름대로 챙겨드리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그렇게라도 하자라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내는 당신은 할머니들한테 유난히 약하더라.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 모시고 오자고 했을 때는 그냥 날 너무 사랑해서 우리 엄마까지 챙기는구나 했는데 알고 보면 할머니들이 안쓰러운 걸 유난히 못 보는 것 같아. 왜 그래? 라면서 묻더라고요. 글쎄, 아마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좋아서겠지. 우리 어머니가 친정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시집 온 걸 아신 할머니가 기죽지 말라고 항상 어머니부터 챙기시고 어머니는 그럼 할머니 덕분에 웃으시고 그러셨거든. 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장남이라고 형만 좀 챙기시고 싸고 도셨는데 할머니는 누나들이나 나나 다 골고루 챙기시면서 예뻐해 주시기도 하셨고 그 옛날 분이 어머니랑 아버지 나가서 나들이 하라고 우리 불러다 밥해 먹이시고 재우시고 하셨으니까 그 덕에 우리가 5남매가 됐겠지만 그랬는데 나중에 치매에 걸리시고 어머니한테 매정하게 하시고 우리한테 떼부리시고 그러시다가 결국 어머니 손잡고 돌아가셨거든. 중간중간 정신 드시면 건강하셨을 때처럼 환하게 한 번씩 웃으시는데 너무 좋았어. 유모차 할머니가 그렇게 웃으시는 게 닮아서 내가 더 마음이 쓰이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니 할머니가 그리운 마음도 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눈물까지 흘리는 저를 보고 놀란 듯 했지만 이내에 와서 안아주더라고요. 당신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서 내가 당신을 좋아해.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도 함께 하면서요. 덕분에 제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고 더 잘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모차 할머니는 예상대로 명절 기간에는 역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면서도 계속 살폈지만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설 전날 저녁에 집에 아내가 만들어 놓은 명절 음식을 가지고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저 박계장이에요. 저녁 드셨어요? 라며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깜짝 놀라시면서 아이 참, 이런 날 여기를 왜 와? 라면서도 얼굴은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집에서 혼자거든요. 연휴 끝나는 날에나 애들이랑 애들 엄마가 와요. 장모님도 처남네 가서 명절 다 보내고 오시고요.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밥 먹으러 왔죠. 내일 아침에 떡국도 같이 먹어요. 라고 말씀드리며 음식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러자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얼른 새밥 해줄게. 잠깐만. 이라며 부엌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더라고요. 한편에 앉혀놓은 인형에게 할머니가 미리 밥이라도 해놓을 걸 거기 잘 앉아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인형은 세상 천진한 미소로 웃고 있었지만 제 기분에는 어디엔가 슬퍼 보였습니다. 할머니 음식 솜씨가 좋으시더라고요. 상차림도 깔끔하시고요. 접시도 예쁜 걸 쓰시더라고요. 와, 할머니, 진짜 예쁘게 해놓고 드시네요. 무슨 사진 속 밥상 같아요. 라며 제가 너스레를 떨자 내가 제법 유명하신 회장님, 사장님 댁에서도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그렇게 차려 먹이려고 내가 신경 썼었지.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착해서 어디 가서 꼭 높은 사람 되고 대접받으라고 내가 상을 회장님, 사장님 집처럼 차려줬어. 근데 오랜만에 하려니까 잘 안 되네. 라면서 할머니는 밝게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밝게 웃고 계시는데 저는 왜 속이 상하던지. 아유, 아들은 속상하겠네. 이런 엄마 밥 못 먹어서 내가 다 먹어야겠다. 라며 괜히 심술궂게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데도 미소를 잃지 않고 밥을 먹는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 눈빛에서 너무 짙은 외로움이 느껴져서 마음이 또 찌릿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도 떡국 재료를 집에서 준비를 해가 할머니 댁에 가서 끓였습니다. 역시나 예쁜 그릇에 정갈하게 담아주시는 할머니의 솜씨에 더 맛있게 먹었죠. 그리고 출근을 하려고 할머니 집에서 나서는데 내가 내일 역으로 갈 테니까 오늘 저녁에는 오지 말아요. 이따가 마을 회관에서 뭐 한대. 라면서 웃으시기에 알았다고 인사를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아내와 아들들은 고향집에서 더 있다 오고 싶었는데 막내딸이 아빠 외롭다고 얼른 가자고 그랬다면서 명절 다음 날 아침 일찍 왔더라고요. 역시나 막내는 사랑이더라고요. 그렇게 명절을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와 유모차 할머니는 시간에 맞춰 역사에 나오셨고 저는 할머니를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직원들은 할머니 유모차에 앉아 있는 게 아이가 아니라 인형인 걸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놀라는 듯 하다가 사연을 듣고는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이가 있다고 알았을 때처럼 할머니와 유모차를 대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할머니를 더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시간은 한 해 한 해 흐르고 3년 전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모두 다 힘들게 지낼 때 할머니는 더 힘들게 지내시더라고요. 센터도 휴강이 돼버리고 상담도 일시적으로 중단됐고 역사에도 오래 계시지를 못하게 되니 할머니에게는 더 고립이 심해진 시기가 돼버리신 거죠. 그러면서 할머니의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기가 힘들어졌다는 사실에 실망이 커지니 마음이 더 힘드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와 아내가 나름대로 계속 챙기긴 했지만 할머니 마음속의 아픔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1년 전쯤에는 거동이 너무 많이 힘들어지셨고 집에만 계시게 되셨습니다. 제가 쉬는 날에 맞춰 병원에 모시고 다녀봤지만 노환이라는 말만 하고 입원을 권유하더군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가 가족이 없어서 혼자 입원할 수가 없어요. 라면서 거절하시기에 와이프한테 알아봐서 간병인 서비스 받을 수 있게 알아볼게요. 입원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 손을 잡으시더니 요즘 같은 때 병원에 있으면 나오지도 못하고 면회도 안 된다면서요. 그럼 복지사님이랑 계장님이랑 얼굴도 못 보잖아. 라며 웃으시는데 너무 기운이 없어 보여 더 마음이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아들 컴퓨터 주소나 이런 것도 몰라요? 아니면 아들 옛날 명함 같은 거라도 줘봐요. 라고 했더니 역시나 이메일 주소가 있더라고요. 되던 안 되던 해보자 싶어 이메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 전화번호와 이름까지 밝혔고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니 연락 좀 달라고요. 며칠 동안 확인해봤지만 메일도 읽질 않더라고요. 제목부터 어머님 일이라고 썼는데 보지 않기에 오기가 난 건지 가끔 발동하는 고집이 일어선 건지 3, 4일에 한 번씩 계속 메일을 보냈습니다. 여전히 읽지는 않았지만요. 할머니는 점점 더 일어서지 못하셨고 자리를 보전하고 누우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아내가 짬을 내 가보고 저녁에는 제가 가보는 식으로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워 할머니 집이 추울까 싶어 더 서둘러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들어서자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시고는 제게 왔어. 고마워. 근데 이제 내가 우리 곰돌이를 못 볼 것 같아. 계장님이 좀 해줄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랑 떨어지면 곰돌이 병나요. 얼른 일어나서 유모차 좀 태워줘야지. 라고 대답하고 미음이라도 드시게 하려고 부엌에 다녀왔는데 할머니의 숨소리가 너무 잦아졌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할머니 하는데 의식이 없으시더라고요.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으로 가는데 외진 지역이라 시간은 오래 걸리고 할머니는 점점 더 의식이 없어지시더니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돌아가셨더라고요. 아내에게 연락해 할머니를 모실 수 있도록 하고는 다시 한번 아들 이메일로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제발 연락 좀 달라고요. 할머니 장례는 마을 회관에서 동네 분들이 치러주셨습니다. 상주도 없는 그 장례는 모두가 슬펐지만 누구 하나 크게 우는 사람은 없었죠. 그저 눈물만 줄줄 흘리며 장례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돌아가실 것을 아셨던 분처럼 장례 비용, 화장 비용, 근처 공원묘지에 납골당 비용을 다 봉투에 넣어 구분한 뒤 서랍에 넣어 두셨더라고요. 옷가지들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릇도 딱 한 세트뿐이었고 수저, 젓가락도 2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곰돌이 인형이 남았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정리를 하고 집 주인 아주머니께 말씀드려 집 보증금은 할머니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드님이 오시면 전해드리려고요. 다른 짐들은 폐기물 센터를 불러 보내고 집을 비운 후 곰인형은 할머니 말씀대로 제가 가지고 갔습니다. 안고 집으로 갔는데 정말 돌 정도 된 아이 같더라고요. 할머니 마음이 이해가 가는데도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곰인형을 가지고 들어가니 막내 아이가 달려나와 와, 인형이다 하면서 반기더군요. 초등학생이 되어 이제는 인형보다 휴대전화를 더 좋아하는 녀석이어도 반갑긴 했나 봅니다. 근데 아빠, 이거 왜 이렇게 낡았어? 배도 홀쭉하고, 에이 하면서 저에게 돌려주는데 그러고 보니 배 쪽이 너무 홀쭉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채우고 세탁도 좀 해야겠다 싶어 집에 아이들 어릴 때 입던 옷들을 얇게 자르고 곰돌이의 등 쪽에 바늘담을 열었습니다. 큰 공사이니 아내와 함께 했죠. 그런데 거기에 반으로 접은 봉투 2개가 나오더라고요. 봉투를 펴보는 순간 아내와 저는 엉엉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복지사님, 계장님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각각 100만 원씩 들었더군요. 할머니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언지 알 것 같았고 그 마음이 애틋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고 며칠 뒤 밤 해외 전화라며 전화가 오더군요. 받았더니 박 계장님 맞으십니까? 라고 다급하게 묻더군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석윤 씨인가요? 라고 물으니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며 울더군요. 저한테 죄송하실 것은 없습니다. 어머니한테 죄송하셔야지요. 얼마나 기다리셨는데요.
라고 말하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동안 말없이 울던 할머니의 아드님은 제가 지금 사정상 당장 가보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하기에 이제 오셔서 뭐 하시려고요? 이제 어머님도 안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이메일로 주소 보내주시면 어머님 유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게 편하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말씀드리니 호흡이 거칠어지더니 더 크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곰돌이에게 곰돌아, 이제 정신이 들까? 라고 저도 모르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후로 종종 말을 걸고 있습니다. 좋더라고요. 아드님한테는 할머니 모신 납골당 주소와 통장, 할머니가 가지고 계시던 앨범, 일기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화가 날 것 같으니 혹시 온다면 아는 척 말라고 했거든요. 부모님은 저의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한 해가 마무리되는 요즘 가족이 더 애틋해지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때에 한 번이라도 더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찾아뵙고 손잡고 안아드리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 금방 늙으시더라고요.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부모님께 한 번 더 다녀와야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